혹시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인간이 살기 위해 어디까지 미쳐갈 수 있는지를. 화려한 중세 유럽의 궁정 속 비단 드레스와 황금 샹들리에 아래 귀족들의 혈관 속엔 한 가지 병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메독시필리스. 그 병은 속삭임처럼 실크 시트처럼 왕의 침실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은 음모가 되었고 충성은 환상이 되었죠. 그들의 얼굴과 살, 그리고 정신이 썩어 들어가자 유럽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의료의 장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먹었습니다. 수온을 마시고 처녀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미라를 갈아 마셨던 시대. 그곳은 우아함이 병을 감추고 품격이 부패를 포장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법은 언제나 병보다 더 치명적이었죠. 여기는 다크 히스토리야. 지금부터 우리는 부패한 아름다움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미라의 약, 매독과 함께 썩어간 유럽 귀족들의 비밀.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역사가 당신의 피부 밑으로 스며듭니다. 16세기의 유럽은 아름답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로 가득한 궁정, 흰 가발, 반짝이는 비단 드레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매독으로 썩어가는 피부가 있었죠. 왕과 귀족, 그리고 여왕들까지.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집트 미라의 살점 가루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을 약탈한 아랍 상인들이 검게 변한 미라를 천연 아스팔트, 리칭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무미야무미야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무미야란 약재가 아니라 미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의사들은 미라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병에 담아 약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하며 몸의 부패를 막는다. 그건 의학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는 매일 미라 가루를 마셨고 영국의 찰스 2세는 미라 두개골로 만든 왕의 영약을 늘 곁에 두었죠. 심지어 루이 14세는 경련치료 명목으로 미라 가루를 탄 포도주를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몇 세기 동안 유럽의 귀족들은 죽음을 와인처럼 마셨습니다. 고대의 죽은 자가 현대의 저주받은 자를 치유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곧 부족해졌습니다. 무덤이 텅 비자 상인들은 새 미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길거리의 시체들이 불에 구워지고 타르에 절여져 신선한 미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것을 신의 약이라 부르며 마셨습니다. 그들이 삼킨 건 병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죠.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주인은 은잔의 미라 가루를 타고 미소 지었습니다. 불멸을 위하여. 그러나 그들의 몸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숭배하던 시대, 그들의 치료법은 병보다 더 추했습니다. 미라 가루가 저주받은 자들의 술이었다면 수은며 그들의 세례였습니다. 죽은 자를 먹던 귀족들은 곧 새로운 기적의 약을 발견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며 죄처럼 죽음을 퍼뜨리는 물질, 바로 수은이었죠. 그들은 그것을 퀵실버 퀵슬라 불렀습니다. 의사들은 말했다. 피를 정화하고 악을 몰아내며 신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물질. 하지만 수은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피부를 녹이고 잇몸을 썩게 만들며 뼈속까지 파고들어 인간을 비워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와 런던의 촛불 아래 부유한 이들은 줄을 서서 그것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밀폐된 방 안에 앉아 끓는 수온의 증기가 온몸을 덮을 때까지 견뎠습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터져도 그들은 믿었죠. 이건 정화다. 그걸 증기치료 V4C라 불렀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마셨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면 기도했습니다. 파라켈수스 파라세스 독성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수은은 영혼을 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그는 수년간의 수은 치료 끝에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부어올랐고 이빨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고통을 달래달라며 속삭이다 죽었습니다. 그의 피 속엔 이미 피 대신 수은이 흐르고 있었죠. 소설가 기드 모파상구이 역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사그램의 수온을 삼킨다. 그것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묘한 평온을 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죽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천히 피부 밑에서 자라나는 냉혹한 죽음. 18세기 수은은 유럽의 치유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최후의 대가였죠. 빛나기 위해 썩어야 했던 시대. 1750년 한 프랑스 의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쳤다. 하지만 환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찾던 완벽한 치료였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치료. 17세기 유럽의 귀족들은 의학을 광기로 바꾸었고 그 광기를 의식이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미라를 먹었고 수은을 들이마셨으며 이제는 피를 마셨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병이 늙음을 썩게 한다면 젊음이야말로 치료제다. 그리고 젊음의 상징 처녀의 피.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궁정의 의사들은 순수한 처녀의 피를 마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그 피는 공포에 질린 소녀의 팔에서 갓뽑은 것이었죠. 금빛 잔에 담긴 따뜻한 피 한 모금이 생명을 흡수하는 행위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삼킨 건 생명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서서히 썩어갔고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일부 귀족은 한 잔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녀의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바토리 백작 부인. 그녀는 평생 600명이 넘는 소녀를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성에서는 향수와 피냄새가 뒤섞였고 비명은 대리석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일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피의 살롱이라 불리는 비밀 모임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회춘회라 불렀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이스로 포장된 식인 의식.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그들이 탐닉했던 피는 결국 자신들의 피가 되었습니다. 사촌과 결혼하고 조카와 결혼하며 광기와 기형이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들이 정화하려 했던 피는 이미 독이 되었고 그들의 얼굴은 자신들의 피로 인한 죄로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유럽의 귀족들을 파멸시킨 것은 농민도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피, 수온처럼 흐르며 세대를 불태운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제국의 마지막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높이 오를수록 자신의 피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다.